정신신경연리 총론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뉴로 트랜스미터 이외의 다른 기타 트랜스미터 모듈레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아민 메디터가 포함이 되는데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멜라토닌, 퓨린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 아민 트랜스미터는 앞설 시간에 말씀드린 아미노시드 트랜스미터, 즉 글루타메이트, 글라이신, 가바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을 만들어내는 뉴런들은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고요.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파퓰레이션을 형성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콜티칼, 아래쪽으로는 스파이널 코드까지 이렇게 쭉 프로젝션을 합니다. 이 아민 트랜스미터는 아미노시드 트랜스미터처럼 익사이테이션 또는 이니비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호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 가스 성분인 나이트릭 옥사이드, 카본 다이옥사이드, 하이드로겐 설파이드도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면서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포막 성분인 포스포리피드에서 만들어지는 아르키도닉 액시드, 그리고 이들로부터 전환된 라이코자노이드, 엔도카나비노이드도 뉴로널 메디에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아드레날린은 합성은 여러분들이 본일 자율신경계 약물에서 배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로신에서 만들어져서 도파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노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고 이 노아드레날린이 유리가 돼서 그 작용은 노아드레날린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업테이크되거나 아니면 대사가 됩니다. 브레인에서 대사되는 과정은 MHPG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오 알데하이드 리덕테이즈 콩투에 의해서 만들어진 MHPG는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노아드레너직 셀 바디는 폰주하고 메들라에 모여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 셀 그룹이 로쿠스 세룰레우스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의 너브터미널은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고 위아래로 프로젝션하면서 트랜스미터를 디퓨저하게 릴리즈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위쪽으로는 메디알 호브레인 번들을 통해서 콜텍스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아래쪽은 스파이널 트랙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브레인 쪽으로는 콜텍스, 히포캠퍼스, 하이포살라머스, 세레벨럼, 스파이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래쪽은 스파이널 코드고요. 자율신경계와 마찬가지로 브레인에서도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리셉터를 통해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들은 다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이고요. 노아드레날린의 주요한 펑션은 각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피타민 투여했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암피타민은 노아드레날린 레벨을 올려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게 되고요. 또 혈압 조절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센트럴하게 작용하는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인 크로니딘, 메틸 도파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드와 인지 기능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노아드레날린이 부족하게 되면 디프레션이 유발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드레날린 레벨을 올리는 약물로 안티디프레산트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또 노아드레날린은 페인 컨트롤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안티디프레산트는 신경에서 유발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민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도 역시 타이로신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도파가 되고 도파 디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도파민이 되면 이제 이게 유런에서 유리가 되는데요. 도파민 없이 유런에서는 노아드레날린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즈가 이 유런들에서는 없기 때문에 도파민 상태로 유리가 됩니다. 도파민의 작용도 역시 도파민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리업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도파민은 주로 마오와 콩투에 의해서 대사가 됩니다. 마오에 의해서 이제 도팩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콩투 패스웨이를 따라서 호발리닉 액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뇌에서의 도파민 에너지 패스웨이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그로스트리아탈, 메조림빅, 메조콜티칼, 튜버로 하이포피지얼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는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에서부터 콜퍼스 스트리아툼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의 75%가 이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에서 유리가 됩니다. 이 패스웨이가 망가진 것이 이제 파킨슨스 디지즈고 이로 인해서 나이그로스트리아 패스웨이가 모토 컨트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메조 림빅 패스웨이는 미드브레인의 벤트럴 테그멘탈 에어리어, VTA에서부터 림빅 시스템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한 곳으로는 뉴클레우스 아쿤베스, 아미그달로이드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메조 림빅 패스웨이. 이 부위는 이모션과 약물을 투여했을 때 보상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메조 콜티칼 패스웨이는 역시 VT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론탈 콜텍스로 프로젝션하는 패스웨이고 여기 이 패스웨이는 이모션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튜베로 하이포피지얼 또는 튜베로 인펀디블라 패스웨이는 벤트럴 하이포탈라머스에서 메디안 에미너스와 피추이터리 그랜드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 시크리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5개의 서브타입을 가진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 5개의 서브타입은 모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이 5 서브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D1 타입, D2 타입으로 나누게 됩니다. D1 타입에는 D1, D5가 포함이 되고 D2 타입에는 D2, 3, 4 서브타입이 포함이 됩니다. 이 D1 타입은 GS 커플드 리셉터이고요. 그래서 아데니닌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키고 주로 포스트 시냅틱 익사이테이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D2 타입은 G1, G5 커플드 리셉터이고 그래서 아데니닌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하고 포타슘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칼슘 채널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 포스트 시냅틱 이니비션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릴리즈를 스티뮬레이션하거나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주로 D1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 리셉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D1, D2 모두 콜텍스, 림빅 시스템, 스트리아툼에 다 분포를 하고 있고요. 벤트럴 하이포살라무스 안트레리어 피추이터리에는 D2 타입의 리셉터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프로스틴 시크리션을 조절하고요. 콜텍스에서는 각성, 모드, 림빅 시스템은 이모션, 그다음에 스트리아툼은 모터 컨트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고니스트들로 아포몰핀, 브로모크립틴 같은 약물이 있고요. 보통 D2 타입에 대한 포텐시가 더 큽니다. 안타고니스트들은 크로모프로마친, 할로페리돌, 크로자핀, 아리피프라졸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 약물들은 D1, D2 리셉터에도 작용하지만 D2 리셉터
의 봉쇄에 의한 작용이 그 약물학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안티사이코틱 드럭으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이 됩니다. 그리고 D2 리셉터는 도파미너직 유런뿐만 아니라 글루타마터직, 가바, 콜리너직, 러브터미널에도 존재해서 이들의 요리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패스웨이에 관련돼서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나이그로 스트리아탈 시스템에 의해서 모터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 있는 도파미너직 유런이 이제 이유 없이 죽게 되는 것이 파킨슨스 디지즈이고, 이 파킨슨스 디지즈의 특징은 이제 보행장애 아니면 트레머 같은 모토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사이코틱 드럭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메조 림빅 패스웨이에 작용하면 이제 정신병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나이그로 스트리아탈 패스웨이에 D2 리셉터도 봉쇄를 하기 때문에 무브먼트 디소더를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조 림빅과 메조 콜티칼 시스템에서는 비명화 코그니티브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암피타민과 코케인, 그 남용되는 약물들에 의해서 이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 행동과 환각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메조 림빅 도파민에 대한 다이렉트 이펙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억제를 해서 도파민이 이제 시냅스와 인터랙션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용되는 약물들도 이 메조 림빅 도파미너직 리워드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서 그 보상 작용을 증가시키고 이제 크레이빙 같은 작용을 나타내게 하게 됩니다. 이 메조 림빅과 메조 콜티칼 시스템의 작용은 주로 D1 리셉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엔도크라인 펑션은 티보로 하이퍼피지알 패스웨이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프로락틴 시크리션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프로락틴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 D2 리셉터를 봉쇄하는 약물, 대표적인 게 안티사이코틱스인데요. 이 D2 리셉터가 봉쇄가 되면 시크리션 이니비션이 되지 않으면서 프로락틴 유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남성에서도 가슴이 발달하고 이제 젖이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로스 호르몬은 유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작용이 구토 유발 진단인데요. D2 리셉터가 메둘라의 그 캐머 리셉터 트리거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가 활성화되면 구역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의 모든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 파킨슨 디지즈에서 사용하는 약물이거나 레보도파도 이제 파킨슨 디지즈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면 누지와 보미팅이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도파민 안타고니스트로 페노사이아진, 메토크로프로마이드가 있고요. 이들이 항구토 약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의 대다수는 장에 존재를 하고, 전체 세로토닌 양의 약 1%만이 브레인에 있는데 1%여도 아주 중요한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수면, 그다음에 식욕, 체온 조절, 통증, 자각 이런 데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 세로토닌 이상으로는 마이그레인, 디프레션, 매니아, 앵자이어티, 오세시브 컴퍼시브 디소더, 스키조프레니아, 오티즘, 드럭 어뷰즈 같은 아주 다양한 그 정신신경 질환에 이 세로토닌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자체는 BBB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프리커스가 트립토판이고요. 트립토판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뉴런이 업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트립토판은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이제 만들어져서 릴리즈가 되면 그 작용의 종료는 뉴런al 업테이크에 의해서, 스페시픽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업테이크가 돼서 끝나게 되고요. 이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세로토닌 리업텍 이니비터가 이제 항우울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산트도 SSRI보다는 좀 덜 스페시픽하지만 이런 트랜스포터를 억제를 해서 항우울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이제 마오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5-HIAA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브레인에서 세로토닌 패스웨이의 그 셀 바디는 폰즈하고 어퍼 미들라에 있는 라페 뉴클레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라페 뉴클레이에서 콜텍스, 림빅 시스템, 하이포살라모스, 스파이널 코드로 넓게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이 패스웨이는 앞서 설명드린 노아드레날린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프로젝션을 보입니다. 뇌에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리셉터들은 이제 모든 세로토닌 리셉터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메인 서브타입으로는 1A, 1B, 1D, 2A, 2C, 3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서브타입 4에서 7도 존재를 하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서브타입 3를 제외하고는 모두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서브타입 3는 리건드 게이티드 키디온 채널로 작용을 하고요. 이 세로토닌 리셉터 종류가 굉장히 여러 종류고,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도 상당히 많아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다음 수업할 때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1 리셉터는 1A, 1B, 1D, 1E, 1F 등이 존재를 하고 주로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1A 리셉터는 라페뉴클레이하고 림빅 시스템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1A 리셉터에 여러 드럭들이 이제 타겟을 해서 안자이어티, 디프레션 치료 약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B하고 1D 리셉터는 프리시냅틱 이니비토리 리셉터로 존재를 하는데, 세로토닌 뉴런뿐만 아니라 다른 너브터미널에도 존재를 해서 베이설 강글리와 콜텍스에서 어떤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리셉터들에 대한 아고니스트로 수마트립탄,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약물들은 마이그레인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타입 2 리셉터는 2A, 2B, 2C가 있고요. 콜텍스와 림빅 시스템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프리 포스트 시냅틱 사이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들은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의 릴리즈를 증가시켜서 익사이테이토리, 글루타메이트는 익사이테이토리고요. 가바에 대해서는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나타내서 좀 복잡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서브타입 2 리셉터에 대해서는 여러 안티디프레센트가 작용을 하게 되고 안티사이코틱 드럭, 할루시노제닉 드럭도 이 세로토닌 서브타입 2 리셉터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 메티서자이드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 약물은 클러스터 헤드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브타입 3는 G 프로테인 커플도 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리건드 게이티드 캐티온 채널로 작용하는데 에어리어 포스터렘마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면 구역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스페시픽 안타고니스트로 그라니세트론, 온단세트론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들의 안티에메틱 드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브타입 4는 림비 시스템, 베이절 강글리아, 히포캠퍼스,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프리시냅틱하게 아세틸콜린 릴리즈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개발은 되어 있지 않고요. 메둘라에서는 이 세로토닌 서브타입 4 리셉터가 오피오이드에 의한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센트 이펙트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서브타입 4 리셉터를 타겟으로 한 약물이 개발되면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타입 5는 A하고 B가 있는데 사람에서는 5A 리셉터만 알려져 있고요. 동물 실험에 의하면 이 5A 리셉터를 봉쇄를 하게 되면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항우울 작용이 있고 그리고 안티사이코틱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 리셉터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하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브타입 6 리셉터는 히포캠퍼스 콜텍스 림빅 시스템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리셉터를 봉쇄를 하게 되면 글루타메인하고 아세틸콜린 릴리즈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드럭 타겟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브타입 7 리셉터는 히포캠퍼스, 콜텍스, 아미그달라, 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들은 이 리셉터는 가바월제 뉴런의 엑센터미널과 소마에 존재를 하고 또 블러드 베슬과 GI 트랙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CNS에서의 그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체온 조절이나 엔도크라인 레귤레이션, 무드, 커그니티브 펑션, 슬립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로토닌 리셉터 서브타입을 정리한 표인데요. 제가 이제 컬러 코드를 했어요. 하늘색은 그 G 프로테인 GIGO 프로테인 커플도 되어 있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이제 약간 붉은색은 GQ, G11 프로테인 커플도 되어 있는 리셉터를 표시했고 리건드 게이트 캐티온 유일한 건 HT3 리셉터는 이제 노란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니비션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제 부스피로 같은 경우에는 1A의 아고니스트로 작용해서 그 항우울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입 2A 같은 경우는 유로날 익사이테이션을 나타내게 되고 이 리셉터의 작용이 사이키아트릭 디소더, 알코올 디펜던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를 타겟으로 해서 칸탄세린, 메티서자이드, 피미반세린 같은 약물들이 개발되어서 각각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세로토닌 타입 3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포스트렘마에 존재를 해서 에메시스 구토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로 그라니세트론, 메토크로프라마이드, 온단세트론이 항구토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5A 같은 경우에는 GI 커플드 되어 있어서 아데닌 사이클레이즈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6와 7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특별한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세로토닌은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환각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LSD 같은 경우 대표적인 환각제인데 그 세로토닌 타입 2A 리셉터의 아고니스트 또는 파셜 아고니스트 작용으로 이런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되고 있는 안티사이코틱스 중에는 ATP가 안티사이코틱스들이 D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2A 안타고니스트 역할로 그 할루시네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MDMA, 슬랭으로는 엑스타시라고 부르는 환각제는 리셉터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서브스트레이트로 작용해서 세로토닌 대신 들어가서 세로토닌의 릴리즈를 증가시켜서 환각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각성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을 브레인스템에다 인젝션을 하게 되면 조동을 유발을 한다고 하고요. 세로토닌 리셉터 서브타입 7의 안타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REM 슬립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REM 온셋의 레이턴시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드 컨트롤에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티디프레산트에도 이 세로토닌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A 서브타입의 아고니스트랑 2C의 안타고니스트들은 식욕을 증가시켜서 체중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세로토닌 업테이크 이니비터나 이 2C 아고니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식욕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제 뒤에 그 정신병 치료제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소리 트랜스미션 조절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페인 컨트롤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하고 브레인에서 페인 트랜스미션을 억제를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과 몰핀을 같이 투여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페인 트랜스미션을 억제하는 작용 때문에 그 외에도 체온을 조절하거나 혈압 조절, 그다음에 성기능에도 세로토닌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세로토닌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로토닌 리어텍 이니비터, 플로세틴이 대표적인 약물인데 항우울제,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있고 1D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은 트리탄 계열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 약물들은 마이그레인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피조티펜이 있는데 그것은 마이그레인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A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대표적인 게 부스피론이 있는데 안젤라이틱 항불안 효과가 있어서 항불안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건드 게이티드 캐티온 채널인 HT3, 5HT3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온단세트론 같은 경우는 항구토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인 클로자핀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리셉터의 작용으로 이제 환각 같은 것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토닌은 리셉터가 여러 종류고, 그리고 또 그 타겟을 하는 약물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잘 이해를 하고 가면 나중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여러분들이 그 ANS 때 다 배우셨죠? 합성과 저장, 릴리즈되는 것은 그 페리퍼리 ANS에서 이제 한 거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세틸콜린은 콜린에서부터 시작돼서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면 이것은 리어테이크가 아니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해서 가소분해돼서 아세테이트와 콜린이 되고, 이 콜린은 다시 프리시냅틱 뉴런에 업테이크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콜린과 아세틸코이가 이제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아세틸 콜린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저장이 되고 엑소사이토시스로 릴리즈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브레인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요. 주요한 것으로는 베이잘 4브레인 콜리너지 시스템이 있고, 브레인스템 콜리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페던큘로 폰타인, 라테로도잘 테그멘탈 뉴클레이가 아세틸콜린을 유리하는 그 뉴런들이고요. 또 특이한 것은 아세틸콜린은 스티어툼의 인터유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패스웨이를 보면 4브레인 뉴클레이, 아그노셀룰라 4브레인 뉴클레이는 대부분의 4브레인 스트럭처, 즉 콜텍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4브레인 스트럭처에 넓게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토 히포캄팔 뉴클레우스는 히포캠퍼스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스트리아툼하고 뉴클레우스 아큐멘스에서 이 아세틸콜린이 짧은 콜리너지 인터유론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뉴클레우스 베이자리스 중에 하나인 뉴클레우스 베이자리스하고 마이너트 이 부위의 이제 이상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스티아툼의 그 콜리너지 인터뉴론은 또 파킨슨스 디지즈와 헌팅턴스 코리아의 이상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리셉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니코티닉 리셉터,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있고요. 둘 다 브레인에 존재를 합니다. 니코티닉 리셉터는 이오노트로픽 리셉터이고, 머스카리닉 리셉터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인데 주로 M1 클래스가 액티브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M1 머스카리닉 리셉터는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그 행동학적 효과에 이제 주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각성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단기 기억, 이런 아세틸콜린 작용에 머스카리닉 리셉터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스코폴라민, 영국에서는 이제 하이오신이라고 불리는 이 머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VN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멀미하고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약물이 머스카리닉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해서 메모리의 손상과 기억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니코티닉 리셉터는 포스트 시냅틱보다는 프리시냅틱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프리시냅틱에 존재하면서 아세틸콜린보다는 글루타메이트, 도파민, 가바 같은 다른 뉴로트랜스미터의 릴리즈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리시냅틱 리셉터하고 좀 다른 작용을 나타내고요. 바레니클린 같은 경우에는 니코티닉 리셉터 알파, 베타, 서브 유닛에 따라서 이제 타입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 알파 4, 베타 2 서브 유닛을 가진 니코티닉 리셉터에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레니클린은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인데, 금연을 했을 때 갈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메이저 림픽 패스웨이에서 도파민 릴리즈를 조절해서 나타나는 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의 주요 기능은 각성, 리워드, 학습, 메모리, 오토 컨트롤, 이런 여러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패스웨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벤트럴 포브레인에서 콜텍스로 프로젝션하는 그 콜리너지 프로젝션이 각성과 관련이 있고요. 셉토 히포캄팔 패스웨이가 학습과 숄터 메모리에 관련이 되어 있고, 스트리아툼의 콜리너지 인터유로는 오토 컨트롤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이상이 있을 때 무브먼트 디소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퓨린이 있는데요. 아데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케미칼들을 이제 퓨린 계열 물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레인에서는 아데노신과 ATP가 뉴로트랜스미터 또는 뉴로모듈레이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TP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뉴로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이토플라즘에 만들어져서 이제 시냅틱 베시클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유리될 때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ATP가 과도하게 유리가 되면 이제 신경에 톡식한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아데노신으로 빨리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은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를 가진 세이프티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ATP가 바인딩하는 리셉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키티온 채널인 P2X, 그다음에 메타보트로픽 리셉터인 P2Y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는데, P2X 리셉터에 더 어피니티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브터미널에 있는 P2X 리셉터는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ATP는 베시클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니라 베시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엑소사이토시스,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게 되면 멤브레인하고 퓨전돼서 엑소사이토시스가 되고요. 이 ATP는 P2X 리셉터나 P2Y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P2X 리셉터는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고, P2Y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네, P2X 리셉터에 더 바인딩을 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TP는 액토뉴클레오타이데이즈에 의해서 이제 ADP 아데노신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아데노신은 그런 베시클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리어 메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요. 아니면은 유리된 ATP로부터 아데노신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데노신이 바인딩한 리셉터는 4개가 있습니다. 1, 2A, 2B, 3가 있는데 모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니비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노신 리셉터가 활성화되게 되면 졸리고 모토 인코오디네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진통 효과가 있고 항경련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에 이제 부족한 그런 경우는 에필lep시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파킨슨스 디지즈와 관련이 있다고, 그 병리 기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 메틸잔틴 계열에 속하는 대표적인 브레인에 작용하는 게 카페인이죠. 카페인은 A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작용을 해서 각성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데노신은 베지클에 들어있지 않고 사이토플라즘에 있다가 멤브레인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세포 바깥으로 유리가 되고 이 리셉터,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에 의해서 이제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퓨리너직 리셉터를 정리한 표인데요. 아데노신 리셉터는 4가지의 서브타입이 있고요. 1A, 2A, 2B, 3 이렇게 있는데 다 G 프로테인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것이 브레인에서 카페인이 대표적인 약물이 되고요. ATP가 작용하는 리셉터는 메타보트로픽 P2Y, 이노트로픽 P2X 리셉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ATP는 P2Y보다는 P2X에 더 어피니티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타민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히스타민은 마스트셀에서 유리하는 알러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고 계시는데 브레인에서 또 유로트랜스미터로도 작용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히스타미너직 유로는 하이포탈라머스의 벤트럴 포스티어 부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젝션하는 엑슨들은 거의 모든 브레인 전 파트로 프로젝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뉴런에서 히스티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히스타민은 특별히 리업테이크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히스타민 N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메틸레이션이 된 다음에 그 대사 물질은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히스타민이 바인딩하는 리셉터는 4가지 종류가 있고 모두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H1 리셉터는 GQ11 커플드 되어 있고 H2 리셉터는 GS 프로테인에 커플되어 있고 H3하고 H4는 GIGO 프로테인에 커플드 되어 있어서 아데니닌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H3 리셉터는 이 리셉터 또한 히스타민 릴리징 뉴런뿐만 아니라 다른 뉴로트랜스미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노아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의 릴리즈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타민 리셉터들이 히스타민 컨테이닝 뉴런에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브레인에서의 펑션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히스타미너직 뉴런은 낮에는 활성화를 보이고 밤에는 조용해지는 그런 설카디안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설카디안 리듬 조절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텍스와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에 있는 H1 리셉터는 각성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티히스타민 H1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졸리운 증상, 그다음에 항구토 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졸리우니까 그런 안티에메틱 이펙트도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H3 리셉터에 대한 인버스 아고니스트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약물은 피톨리산트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최근에 나르콜랩스, 기면증이라는 뇌질환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NS 메디에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베지클에 저장되지 않고 디퓨저로 아니면 혈액으로 유리가 되면서 이제 이런 모듈레이터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멜라토닌입니다. 화학명은 N-아세틸 5메톡식 트립타민이라고 부르고요. 파이네알 브랜드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2가지 효소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로토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이제 중간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인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유리가 되는데 이 2가지 효소는 파이네알 브랜드에서만 존재를 하고 다른 조직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 특이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밤에 유리가 증가하는 설카디안 패턴을 보이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낮에는 시크리션이 낮고 밤에는 높게 나타나면서 잠을 유도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바인딩하는 리셉터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과 2가 있고요. 모두 GI-G5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브레인에도 존재하고 레티나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타입 1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SCN, 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여기가 이제 우리 몸의 설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부위죠. 여기서 뉴로널 파이어링을 억제하고 프로락틴 시크리션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M2 타입 2 리셉터는 SCN 부위에서 설카디안 리듬을 재조정하는 페이스 쉬프트, 앞쪽으로 옮기거나 뒤쪽으로 옮기거나 설카디안 리듬이 변경이 됐을 때 재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타입 2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이 설카디안 리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행기 시차 적응을 위해서 또는 이제 야간에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또는 노인의 그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제 오티즘이 동반된 아동에서 슬립 디스오더가 있을 때 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에 있어서는 신경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 리셉터의 2가지 서브타입에 다 아고니스트로 작용하는 라멜테온 약물은 인솜니아 치료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멜라토닌 리셉터뿐만의 아고니스트로도 작용을 하고 세로토닌 타입 2C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약물로 개발된 것이 아고멜라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것은 안티디프레산트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불면증, 슬립 디스오더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아고멜라틴이 2가지 효과를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성분들도 우리 뇌에서 CNS 메디에이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트릭 옥사이드, 카본 모녹사이드,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뉴런에서 뉴로날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세포 내 칼슘 레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엔나스가 존재하는 유로는 전체 유로는 한 2% 정도라고 하고 이 칼슘 레벨이 올라가는데 반응해서 이제 엔나스가 활성화가 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메디에이터들처럼 이제 저장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순간 세포 바깥으로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막을 통과해서 다음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시냅틱 뉴런에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그리고 만들어지자마자 셀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확산해서 빠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포 내에서는 보안인의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해서 사이클 GMP를 만들게 되고 뉴런에 따라서는 흥분성, 억제성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레트로그레이드 메신저로 작용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험들은 NS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나 롱텀 디플레이션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NO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이런 적응 과정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프리 라디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퍼럭신 나이트라이트는 굉장히 강력한 톡식한 프리 라디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로톡시서티를 유발을 하게 돼서 이스케믹 뉴로날 데스나 유로 디제너레이션에 이 퍼럭신 나이트라이트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본 모녹사이드, 일산화탄소인데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뇌에서 뇌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세포에서 이 카본 모녹사이드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요소에서 만들어지느냐? 햄 옥시지네이즈가 있는 그런 세포에서 카본 모녹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CO는 나이트릭 옥사이드하고 비슷하게 보안인의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키고 그 작용도 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트릭 옥사이드와. 그래서 히포캠퍼스에 있는 이 카본 모녹사이드가 메모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CO에 노출시키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1세인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H2S는 황화수소죠. 그 달걀이 썩을 때 나는 그런 가스이고 이의 독성도 알려져 있는데 이도 역시 유론에서 이제 처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스타사이오닌이라는 물질에서 이제 그 엔자임 과정을 통해서 H2S가 만들어지게 되고 타겟으로는 사이토크롬 C 옥시데이즈, 포타슘 채널,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H2S는 아직 많은 게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학습이나 메모리, 페인 퍼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볼테이지 디펜던트 T타입 칼슘 채널을 조절해서 페인 트랜스미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디지즈하고 파킨슨 디지즈에서는 이 H2S 레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감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개의 가스들은 이제 소량으로 존재할 때는 피지올로지컬한 이펙트를 나타내고 사이토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내지만 이제 과도한 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셀 인저리를 유발을 하게 돼서 이제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피드 메디에이터인데요. 멤브레인 성분인 포스포리피드에서부터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아라키도닉 액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라키도닉 액시드는 아이코자노이드 그리고 엔도카나비노이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론에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코자노이드는 프로스타글란딘, 유코트리엔, HETE 이런 물질들이 있고,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아난다마이드, 초아라키도노일 글라이세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만들어지고 나게 되면 이제 세포 바깥으로 유리가 되게 되는데요.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 세포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제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 이펙트가 있고, 또 포스트 시냅틱에서 프리시냅틱 뉴런으로 작용을 하는 레트로그레이드 시그널링에도 이 방식으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온 채널이나 아니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캐스케이드를 조절을 해서 빠르거나 아니면 느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이코자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뉴런에 작용해서 이제 페인, 템퍼리처 레귤레이션이나 수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스파셜 러닝 같은 이제 역할에 중요한 과정에 참여한다는 연구들이 있고,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나비노이드 리셉터 이제 1, 2에 작용을 하는데 이 리셉터들은 다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이 리셉터를 통해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TRPV1 채널, 세로토닌 리셉터,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에도 작용을 해서 여러 신경 기능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시냅틱하게 존재하는 CB1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면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 릴리즈를 억제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CB1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미팅이나 페인, 머슬 스파즘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나 엔자이티, 알츠하이머 디지즈, 타겟 디스카이네이즈 같은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약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CNS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들을 설명했고요. 이러한 메디에이터들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실제로 정신신경계 질환들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